연탄 배달하던 형제가 쪽지 한 장을 건넸어요. 지금 당장 보청기 빼세요. 도청장치가 있어요. 내용을 읽은 여 회장의 손끝이 떨렸죠. 하지만 여 회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보청기를 빼고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내 차도 확인할 수 있느냐?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연 이 삐뚤어진 글씨의 쪽지 한 장이 세 사람에게 어떤 폭풍을 불러오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복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영하 10도의 바람이 골목마다 칼날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입김 두 줄기가 피어올랐어요. 연탄 10장을 진 소년이 비탈길을 올랐죠. 숨이 거칠었어요. 14살 김건율이었습니다. 그 뒤를 12살 동생 김찬율이 연탄 2장을 가슴에 안고 따라왔어요. 이 형제는 학교에 다닐 돈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었죠. 연탄 가게 마당 컨테이너가 이 형제의 집이었습니다. 찬율의 운동화 끈이 풀려 질질 끌렸습니다. 형인 건율이 멈춰서서 무릎을 꿇었죠.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끈을 묶어주며 발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찬율이 형의 빨갛게 엉귀를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네 손이 더 차가워. 건율이 고개를 저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배달을 마치고 비탈길을 내려오는데 찬율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어요. 형, 가스 냄새. 건율은 냄새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코를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둘이 뛰었죠. 옆집 반지하 창문 틈으로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건율이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건율이 문고리를 돌렸죠. 방 안이 조용했어요. 이불 속에 할머니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가스가 새고 있어요. 건율이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힘껏 밀어 올렸어요. 찬율이 할머니 등을 두드렸어요. 그제서야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찬율이 할머니를 부축해 문 밖으로 나왔죠. 아이고, 너희가 안 깨웠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건율이 짧게 고개를 숙였죠. 할머니의 손이 건율의 팔을 붙잡았지만 건율은 슬쩍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찬율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코끝에 남은 가스 냄새가 5년 전 그날 밤을 건드린 거였어요. 연기, 비명, 엄마의 등. 그 기억은 언제나 냄새와 함께 돌아왔죠. 찬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건율이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불 안 났어. 찬율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쥔 주먹은 펴지지 않았죠. 건율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의 등을 한번 쓸어주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전봇대 아래 가로등이 깜빡이며 두 소년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편의점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반으로 쪼개 건율이 큰 쪽을 동생에게 밀었어요. 찬율이 한 입 베어 물며 형을 올려다봤죠. 형은 왜 맨날 큰 쪽을 줘? 내가 덜 배고프니까. 찬율이 코를 찡긋했습니다. 안 믿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이 새벽 추위 속에 형제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허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삼각김밥 하나가 뭐라고 서로 더 큰 쪽을 밀어주는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그때 골목 위로 교복 입은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갔죠. 가방끈이 어깨 위에서 통통 튀었습니다. 건율과 찬율은 씹던 입을 멈추고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같은 나이인데 한쪽은 학교에 가고 한쪽은 연탄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찬율이 형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형,
우리도 학교 다닐 수 있을까? 건율이 대답 대신 남은 김밥을 입에 넣었어요. 씹는 동안 입이 바빠야 대답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러더니 먼저 일어났습니다. 가자. 봉사 현장 가면 일당 줘. 그날 오전 같은 동네 연탄 봉사 현장에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자 크림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여성이 내렸어요. 자산 3조 원의 청아그룹을 이끄는 62세의 여회장 차영선이었죠. 20년간 함께 해온 수행실장 손봉길이 문을 잡았어요. 영선이 연탄이 쌓인 쪽으로 걸어가자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번 달도 오셨어요? 약속했잖아요. 추운데 안에 들어가 계세요, 어르신. 영선이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연탄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름진 손에 검은 가루가 묻었지만 닿지 않았죠. 오히려 그 감촉이 익숙한 듯 손가락을 천천히 폈습니다. 3조 원짜리 회사를 이끄는 사람의 손치고는 거친 데가 있었어요. 봉사자들 사이에서 영선의 시선이 멈춘 곳은 구석이었습니다. 건율이 묵묵히 연탄을 나르고 있었고 찬율이 옆에서 빈 봉투를 접고 있었죠. 다른 봉사자들이 쉬는 사이에도 두 소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선이 다가가 따뜻한 호빵 2개를 내밀었어요. 얘들아, 호빵 먹어. 따뜻해. 건율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눈빛의 경계가 서렸죠. 공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영선이 가만히 기다렸지만 건율은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때 찬율이 형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배가 고팠던 겁니다. 건율이 동생을 내려다보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여 호빵을 받았죠.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온기는 없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고생이 많네. 이 시간에 학교는 안 가고 왜 연탄 배달을 하고 있어? 건율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선을 올려다보지도 않았어요. 찬율이 호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대신 입을 열었죠. 학교 안 다녀요. 돈이 없어서요. 영선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뭔가를 삼키듯 한번 다물었다 열었어요. 손 실장이 옆에서 조용히 시선을 돌렸죠. 영선은 아무 말 없이 찬율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찬율이 살짝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어요. 낯선 손길인데도 차갑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봉사가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찬율이 호빵을 먹다 말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여회장 할머니의 귀 근처에서 찌르르 찌르르 하는 아주 기분 나쁜 기계음이 들려왔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절대 들을 수 없는 마치 벌레가 우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찬율은 한쪽 귀를 만지며 영선 쪽을 자꾸 쳐다봤어요. 건율이 바로 알아챘죠. 또 그거야? 찬율이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귀에 바짝 입을 가져갔습니다. 속삭임이 끝나자 건율의 표정이 굳었어요. 주머니에서 연탄 배달 전표를 꺼냈습니다. 뒷면 빈 공간에 볼펜을 꾹꾹 눌러 적었죠. 글씨가 삐뚤었지만 한자 한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찬율이 형이 쓴 글자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선이 현장을 떠나려는 순간이었어요. 건율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빵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접힌 종이를 영선의 손에 쥐어주었죠. 영선이 의아한 눈으로 소년을 봤지만 건율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찬율의 손을 잡은 채였죠. 영선이 종이를 펼쳤어요. 지금 당장 보청기 빼세요. 도청 장치가 있어요. 영선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이 한 박자 멈췄어요. 삐뚤어진 글씨가 장난이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죠. 62년을 살아온 사람의 직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빼는 게 먼저였어요. 오른손이 보청기에 갔습니다. 빼낸 보청기를 콘솔 박스 안 금속 안경집에 넣고 뚜껑을 닫았죠. 그제야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6개월 전이 떠올랐습니다. 생일날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네주며 웃던 얼굴이요. 언니 생일 선물이야. 내가 알아봐서 좋은 걸로 샀어. 42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관통했죠. 영선은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선이 쪽지를 손 실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손 실장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어요. 회장님, 어지러우신 거 아닙니까? 먼저 가시죠. 손 실장이 현장 관계자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영선은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도청을 의심하는 사람이 입을 열 수는 없었죠. 화면에 글자를 적어 손 실장의 어깨 너머로 내밀었습니다. 이 보청기 전문가한테 분석 맡겨. 그리고 아까 그 아이들 배경 알아봐. 손 실장이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을 모신 사람이었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영선의 시선이 무릎 위 자신의 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연탄 가루가 아직 송금 사이에 남아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영선은 몰랐습니다. 삐뚤어진 글씨로 쪽지를 쓴 그 소년이 4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흔들게 될 거라는 걸요. 이틀 후 보청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가 보청기를 분해한 사진과 보고서를 영선 앞에 펼쳤어요. 고성능 도청 칩입니다. 최소 6개월은 작동한 흔적이 있어요. 영선의 손이 보고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6개월. 그동안 자신의 모든 통화와 혼잣말까지 누군가가 듣고 있었어요. 이 칩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문 제작 수준이에요.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영선이 고개를 끄덕이고 전문가를 보냈습니다. 서재에 혼자 남았어요. 보고서를 한 번 더 읽었죠. 주문 제작 칩이면 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청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6개월 전 생일날 이 보청기를 직접 바꿔준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두 조건을 동시에 갖춘 사람은 많지 않았죠.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2년 전 고아원 마당에서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18살 자신의 옆에 14살짜리 소녀가 서 있었죠. 그 소녀가 지금의 임복희였습니다. 영선이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손끝이 복희의 얼굴 위를 한번 스쳤습니다. 밥을 해주고 이불을 덮어주던 날들이 사진 한 장에 눌려 있었죠. 그리고 사진을 뒤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차마 버리지도 계속 보고 있지도 못했어요. 그날 밤 대저택 식당이었습니다. 12명은 앉을 넓은 식탁에 영선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죠. 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50대의 가사도우미 미자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국이 다 식었네요. 새로 데워드릴까요? 영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식탁을 물끄러미 보다가 조용히 물러났어요. 20년을 이 집에서 살림한 사람이었죠. 회장님이 밥을 못 먹는 날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20년을 함께한 손 실장과 미자만이 유일했죠. 하지만 손 실장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42년을 함께한 사람을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며칠 후 손 실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형제 소재지 확인했습니다. 연탄가게 마당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형이 김건율, 14살.
동생이 김찬율, 12살. 학교 미등록 상태입니다. 영선이 직접 가겠다고 했습니다. 손 실장이 차 문을 잡았고 세단이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차가 멈춘 곳은 연탄가게 구석이었죠. 녹슨 컨테이너 한 대가 마당 끝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내와 연탄재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철판 벽에는 결로가 맺혀 물방울이 흘렀습니다. 한겨울에 이 안에서 잠을 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이불 두 채가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구석에 비닐봉지 몇 개가 형제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때 영선의 시선이 벽에서 멈췄습니다. 연필로 빼곡하게 그려진 시간표였어요. 월요일 국어, 화요일 수학, 수요일 과학. 칸마다 과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삐뚤었지만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여러 번이었죠. 학교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표를 그렸어요.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영선이 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손을 뻗어 글씨를 만졌습니다. 연필 자국 위로 손가락이 천천히 지나갔죠. 손 실장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선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아이들 데려와. 건율과 찬율이 왔습니다. 건율이 컨테이너 안에 서 있는 영선을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자기들의 집을 본 거였죠. 찬율이 형의 등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영선이 찬율을 봤습니다. 지난번에 내 보청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 찬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귀가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고 싶어. 괜찮겠어? 찬율이 형을 올려다봤습니다. 건율이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첫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손 실장이 30m 밖 골목 끝으로 걸어가 전화를 걸었어요. 영선이 찬율에게 물었죠. 저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 들려? 찬율이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청아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 실장이 돌아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했죠. 두 번째 테스트였어요. 영선이 세단을 가리켰습니다. 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 수 있어? 찬율이 차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죠. 계기판 앞에서 멈춰 귀를 바짝 대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여기에도 도청장치가 있어요. 계기판 안쪽에서 보청기에 있던 거랑 같은 소리가 나요. 손 실장이 공구로 계기판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손톱만 한 장치가 붙어 있었어요. 전문 장비로도 잡지 못한 도청장치를 12살짜리가 귀로 찾아낸 겁니다. 영선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차량까지 보청기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일상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등골을 타고 내려왔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찬율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줌마, 저기 검은 차에서 누가 우리 사진 찍고 있어요. 찰칵찰칵 소리 들려요. 손 실장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골목 끝 검은 차가 급하게 출발했어요. 감시자였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영선의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죠. 영선이 차 안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이미 도청당하고 있을 수 있는 차 안에서 말은 할 수 없었죠. 화면에 적었습니다. 보청기, 차량, 감시자. 조직적이야. 시작점은 보청기. 복희가 바꿔줬어. 손 실장이 읽고 화면을 돌려줬어요. 영선이 다시 적었습니다. 42년이야. 42년을 함께한 사람이. 그 한 줄을 적고 영선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지웠죠. 감정을 접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시 적었습니다. 확인하려면 저 아이의 귀가 필요해. 영선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율과 찬율이 컨테이너 앞에 서 있었어요. 건율이 영선을 올려다봤습니다. 경계하는 눈이었죠. 이 눈빛을 영선은 알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거울 속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건율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왜요? 한 글자였지만 그 안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내 동생 귀가 필요해. 나한테 도움이 돼. 대신 너희한테도 좋을 거야. 건율이 찬율을 봤습니다. 찬율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율이 다시 영선을 봤죠. 한참을 뜸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뭔데요? 따뜻한 방과 식사 모두 제공해 줄게. 건율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안의 벽에 그린 시간표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비닐봉지 2개를 들었죠. 차에 타면서 찬율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차 소리 좋다. 엔진 소리가 조용해요. 건율이 창밖을 봤어요. 컨테이너가 작아져 갔습니다. 형, 우리 진짜 가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오늘은 따뜻한 데서 자겠다. 찬율이 형의 팔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세단이 대저택을 향해 달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뒷좌석에서 형제의 숨소리가 고르게 잦아들었죠. 잠이 든 겁니다. 손 실장이 백미러로 영선을 봤습니다. 영선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손 실장이 속도를 줄였죠. 흔들리지 않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음 얻은 따뜻한 잠자리, 그 집에서 가장 차가운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요. 그날 오후 대저택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형제가 처음 본 건 천장이었어요. 2층까지 트인 로비에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죠. 봉길이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만 컨테이너 3개는 들어갈 넓이였죠. 형제를 위해 준비된 방이었습니다. 새 이불, 새 옷, 깨끗한 책상, 창문 너머로 넓은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찬율이 옷장을 열고 멍하니 서 있었죠. 형, 이게 다 우리 거야? 건율은 문 앞에 서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한 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불 위에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듯 했죠. 컨테이너 철판 바닥에서 자던 아이에게 이 방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더러워질까봐 겁이 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찬율이 침대 위로 올라가 드러누웠습니다. 형, 이거 구름 같아. 진짜야. 건율이 동생을 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려는 걸 억지로 누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못 이기고 살짝 웃었죠. 찬율이 그 웃음을 보고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어요. 안전하다는 걸 온몸으로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1층 식당에서 그릇 놓는 소리가 올라왔어요. 수십 평 식당에 6명은 앉을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식사였죠. 가사도우미 미자 아줌마가 차려준 밥상이었어요. 밥, 국, 반찬 10가지. 찬율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건율은 수저를 들기 전에 영선을 한번 쳐다봤어요. 먹어도 되는 건지 확인하는 눈이었죠. 영선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수저를 들었습니다. 찬율이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영선이 놀라서 봤어요. 왜 그래? 입에 안 맞아? 찬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뜻해서요. 국이 따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있다는 게 따뜻한 거였죠. 영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자가 부엌에서 눈을 훔쳤어요. 건율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떴지만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건율에게 습관이 생겼습니다. 새벽마다 현관 앞을 쓸었어요. 영선이 내려오다
빗자루를 든 건유를 발견했죠. 누가 시켰어? 아니요. 할 일이 있어야 제 마음이 편해서요.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대가를 스스로 만들어 치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14살짜리가 자기 방식으로 찾아낸 생존법이었습니다. 영선이 한참 권유를 받죠. 뭔가를 말하려다 삼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우유 2잔을 가져왔어요. 쓸고 나서 마셔. 권율이 우유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셨지만 빈 컵을 싱크대에 놓을 때 손이 살짝 떨렸어요. 버림받기 전까지는 여기에 익숙해지지 말자. 그 긴장이 아이의 몸에 아직 남아 있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건율이 잠든 찬율 옆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현관문 잠금 장치를 확인하러 2번이나 내려갔습니다. 컨테이너에서는 잠금 장치 같은 건 없었죠. 문이 있고 잠금이 있다는 것, 그게 아직 어색한 아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건율이 냉장고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미자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꺼내 먹어. 하지만 건율은 고개를 저었죠. 영선이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먹어. 건율이 돌아봤습니다. 진짜요? 영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율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찬율 몫이었어요. 자기 것은 꺼내지 않았죠. 찬율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영선에게 다가가 보청기를 점검했어요. 영선이 고개를 숙여 보청기를 내밀면 찬율이 귀를 바짝 대고 집중했습니다. 온 신경을 귀에 모으는 얼굴이었죠. 깨끗해요. 이상한 소리 없어요. 영선이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찬율이 매일 아침 달려오는 발소리가 영선에게는 점점 다른 의미가 되었죠. 건율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집에 조금씩 가족의 모양이 잡혀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영선이 인복희를 불렀습니다. 그 전에 찬율에게 서재를 점검하게 했어요. 찬율이 서재 구석구석을 돌아본 뒤 고개를 끄덕였죠. 여긴 깨끗해요. 서재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 따라주고 나서 영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복희야, 보청기에서 도청칩이 나왔어. 복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누가 그런 짓을 해? 언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내가 알아볼게.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 분노가 차 있었습니다. 주먹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영선이 복희의 반응을 주시했죠. 42년을 함께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분노가 너무 진짜 같았어요. 며칠 후 복희가 대저택에 미역국 냄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영선의 생일이었습니다. 42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진 적 없는 루틴이었죠. 언니 생일 축하해. 올해도 내가 끓였어. 영선이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어요. 20살 겨울 원룸 부엌에서 복희가 처음 끓여준 것도 이 맛이었어요. 42년 동안 변하지 않은 간이었죠. 영선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나를 도청해? 42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미역국을 끓여오는 사람인데. 아니야. 복희는 아니야. 의심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도청장치는 더 나왔어요. 찬율이 대저택 안을 점검했습니다. 거실 소파 뒤, 서재 책장 안쪽, 침실 스탠드 아래. 총 3개였어요. 영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집 안까지, 잠을 자는 방까지 누군가의 귀가 뻗어 있었죠. 보청기, 차량, 그리고 집. 자신이 숨쉬는 모든 공간이 뚫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선의 머릿속에서 복희는 이미 지워져 있었어요. 분노 연기에 속았고
미역국에 마음이 풀린 뒤였죠.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복희가 대저택에 왔어요. 영선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복도에서 형제와 마주쳤죠. 복희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방금까지 영선 앞에서 짓던 따뜻한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얌전히 지내. 여기 너희 집 아니야. 착각하지 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찬율이 움찔했어요. 건율이 찬율을 등 뒤로 밀며 복희를 노려봤죠. 복희가 돌아서며 다시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영선이 돌아왔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언니 나 갈게. 애들 잘 챙겨 하며 현관을 나갔어요. 며칠 후 복희가 또 왔습니다. 돌아가면서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찬율이 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죠. 영선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그 아줌마가 전화하면서 그 애들 쫓아내야 해라고 했어요. 영선이 찬율을 봤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복희가 그럴 리 없어. 찬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믿어주지 않는 거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꺼졌죠.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찬율이 고개를 숙이고 건율에게 갔습니다. 형, 나 분명히 들었는데. 건율이 동생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어요. 원래 그래. 우리 말은 아무도 안 믿어. 건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죠. 어른은 아이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요. 찬율이 형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건율이 동생의 등을 토닥였어요. 창밖으로 대저택 정원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처음 생긴 집이었습니다. 그 시각 대저택을 나선 복희가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정식아, 그 애들 고아원 기록 좀 뒤져봐. 원장이 쓸만한 사람인지도. 그 전화 한 통이 형제에게 처음 생긴 집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영선도 아이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대저택 식당에 따뜻한 김이 퍼지고 있었어요. 아침 식탁에 미역국이 올라왔습니다. 건율이 끓인 거였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자 아줌마한테 배워서 직접 만들었어요. 아줌마가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끓였어요. 건율이 영선 앞에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손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칼질하다 베인 거였죠. 찬율이 형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형, 손 다쳤잖아. 괜찮아. 너도 먹어봐. 영선이 먼저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짰어요. 꽤 짰죠. 하지만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건율이 영선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짠 걸 알면서도 영선은 한 숟갈, 2숟갈, 끝까지 먹었습니다. 찬율이 한 입 먹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형 요리 진짜 못해요. 건율이 동생 머리를 쥐어박는 신용을 했습니다. 영선이 웃었어요. 미자 아줌마도 부엌에서 웃었죠. 찬율이 다시 한 숟갈 떠먹으며 그래도 형이 끓인 거니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식탁에서 셋이 함께 웃은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이 집에서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구정식이 서류를 들고 대저택에 왔어요. 청아그룹 전무였죠. 영선에게 결제를 받으러 온 거였습니다. 정식은 35세였고 임복희의 아들이었습니다. 영선이 어릴 때부터 아들처럼 손주처럼 여기며 키워준 사람이었죠. 현관에서 형제와 마주쳤습니다. 정식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얘들아, 안녕? 여기서 지내는 거야? 건율이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짧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정식이 어른이 손 내밀면 잡아야지 하며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입꼬리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식은 형제를 훑어보듯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향했죠. 정식이 지나간 뒤 찬율이 건율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형, 저 사람 눈이 무서워. 뭐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어. 차가워. 건율이 정식이 사라진 복도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 시각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안쪽 구석,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어요. 복희가 커피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고아원 원장이 앉았죠. 복희가 재단 계좌에서 빼낸 돈이 봉투에 담겨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청아재단 공금이었어요. 원장님, 부탁이 있어요. 김건율, 김찬율. 이 아이들이 도둑질로 두세 번 파양됐다고 말해주세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원장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원장의 입술이 한번 움직였죠. 돈을 세는 눈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시죠. 복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봉투를 안주머니에 넣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대저택이었습니다. 정식이 서류를 하나 더 가져왔다는 핑계로 다시 찾아왔어요. 마침 형제와 미자 아줌마까지 자리를 비운 완벽한 기회였죠. 정식이 영선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책상 위 보석함을 열었죠. 안에 금팔찌가 있었습니다. 청아그룹을 세우고 첫 월급으로 영선이 직접 산 물건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자신이 해냈다는 증거이자 자수성가의 상징이었죠. 정식이 그 팔찌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제 방으로 갔어요. 가방 안쪽 깊숙이에 밀어 넣었죠. 지퍼를 닫고 원래 위치에 가방을 돌려놓았습니다. 방을 나서며 정식이 혼잣말했어요. 평생 이 집 허수아비로 살았다. 고개 숙이고 눈치 보고 이번엔 내 차례야. 며칠 후 복희가 영선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걱정은 만들어진 것이었죠. 언니, 도청건 알아보다가 그 애들 전적이 나왔어. 좀 봐봐. 도청 범인을 찾아준다면서 형제를 엮는 거였습니다. 분노 연기로 의심을 풀고 범인 추적을 빌미로 형제를 공격하는 이중 구조였어요. 영선이 전화기를 받았죠.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들 3번 파양됐습니다. 전부 절도 문제였어요. 물건이 자꾸 없어져서 보내는 집이 없었어요. 영선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3번이나요? 네. 기록이 다 있습니다. 원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영선이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건율이 매일 아침 쓸던 현관 앞이 내려다 보였죠. 오늘 아침에도 그 아이는 새벽에 일어나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도둑이라고? 며칠 전 찬율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 아줌마가 쫓아내야 해라고 했어요. 그때 안 믿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읽혔어요. 들킬까봐 먼저 복희를 의심하게 만든 건 아닐까? 찬율의 경고가 오히려 형제를 의심하는 근거로 뒤집힌 거였죠. 복희의 의심을 풀어준 직후라서 뒤통수가 더 아팠습니다. 그때 영선이 서재 책상 위를 봤어요. 보석함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금팔찌가 없었죠.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희가 옆에서 입을 열었어요. 그 방에 혹시 뭐 없는지 한 번만 봐봐. 내가 틀렸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영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형제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죠.
안쪽 깊숙이에서 금팔찌가 나왔습니다. 영선의 손이 멈췄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물건을 아이들 가방에서 꺼낸 거였습니다. 30년 전 첫 월급으로 산 팔찌였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증거였죠. 그것이 지금 이 아이들의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짓 증언과 현장 증거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영선의 눈이 흔들렸죠. 그날 밤 영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 금팔찌를 들여다봤어요. 오늘 아침 미역국을 끓이다 손을 벤 아이가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건율이 새벽에 현관을 쓸고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빗자루를 벽에 세워놓았죠. 거실에 영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건율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영선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건율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미역국을 함께 먹던 사람이 오늘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건율은 바로 알았어요. 이 표정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연탄 배달하면서 그리고 여기서도. 건율이 방으로 들어가 찬율을 깨웠어요. 찬율아, 짐 싸. 찬율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 뭐 잘못했어? 찬율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우리가 잘못 안 해도 쫓겨나. 원래 그래. 건율이 비닐봉지 2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올 때 가져온 전부였어요. 현관을 나서며 찬율이 뒤를 돌아봤죠. 영선은 차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찬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이 가여운 어린 영혼들을 어찌할까요? 42년 세월에 눈이 멀어 참된 진실을 외면한 영선의 어리석음이 훗날 어떤 피눈물이 되어 돌아올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건율이 현관 옆에서 멈칫했습니다. 빗자루가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1시간 전에 자기가 세워놓은 거였죠. 매일 새벽 이 집 앞을 쓸던 빗자루였습니다. 건율이 그걸 한번 봤어요. 손이 가려는 걸 참았죠. 그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사람을 믿지 말라고. 건율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미자 아줌마가 뒤따라 나왔죠. 울면서 도시락을 건율의 손에 쥐어줬어요. 밥은 먹고 다녀. 꼭이야. 약속해. 건율이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아줌마의 얼굴을 보면 울 것 같았죠. 찬율이 아줌마에게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건율이 돌아서며 찬율의 손을 잡았어요. 두 소년이 대저택 대문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영선이 2층 창문에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손에는 금팔찌가 쥐어져 있었어요. 놓아줄 수 없었죠. 30년 전 자기가 산 팔찌가 손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미역국을 끓여온 아이의 뒷모습이 저기 있었어요. 영선은 움직이지 못했죠. 이 아이들은 정말 3번이나 파양된 도둑이었을까요? 대저택 대문이 닫힌 뒤 형제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미자 아줌마가 쥐어준 도시락이 비닐봉지 안에서 찰랑거렸어요. 찬율이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저택 지붕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건율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연탄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이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차가운 컨테이너조차 이제는 남의 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율은 조용히 문고리를 놓았죠. 세상은 이 어린 형제에게 단 한 뼘의 바닥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지독한 현실 앞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서로의 마른 손을 더 꽉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푹신한 이불에서 잤던 아이가 오늘은 자기 집이었던 곳에서 돌아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건율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연탄 현장 가자. 일이라도 해야 밥 먹지. 찬율이 형의 뒤를 따라가며 입을 열었어요. 형, 나 그 할머니한테 진짜 들었어. 그 아줌마가 쫓아내야 해 라고 했다고. 알아.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믿어? 건율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 믿는 어른은 없어. 원래 그래. 고아원에서도 그랬잖아. 찬율이 입을 다물었어요. 형의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연탄 가방을 맨 등이 언제나 그렇게 컸는데 오늘은 아니었죠. 찬율이 형의 점퍼 끝을 잡고 따라 걸었어요. 연탄 현장에서 떨어진 뒷골목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쪽이었어요. 골목을 돌았을 때 남자 둘이 서 있었죠. 양복 차림에 어울리지 않는 골목이었습니다. 구정식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건율이 본능적으로 찬율을 등 뒤로 밀었죠. 너희가 김건율, 김찬율이지? 건율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좁혔어요. 가방 열어봐. 건율이 연탄 가방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연탄 배달 도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영선의 보청기에서 나온 도청칩과 전문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선이 맡긴 게 아니었어요. 대저택을 나오면서 건율이 직접 챙긴 거였죠. 어른들은 아이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아도 증거는 남겨야 한다는 걸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죠. 싫어요.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도둑놈들이 무슨 버릇이야? 찬율이 형 옆으로 나섰어요. 저희 훔친 적 없어요. 도둑놈 주제에 어디서 눈을 부라려? 그 한마디가 매가 되어 건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흙먼지가 입안으로 들어와도 건율은 가방을 놓지 않았어요. 자기를 때리는 매보다 할머니가 자기를 도둑으로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아이에겐 더 잔인한 칼날이었습니다. 도둑이라는 말이 귓가에 박혔어요. 훔친 적 없는 손으로 매일 새벽 남의 집 현관을 쓸었습니다. 그래도 가방 끈을 움켜쥔 손은 풀리지 않았어요. 찬율이 형 앞을 막아섰습니다. 12살짜리가 떨리는 팔을 벌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이 아이의 몸은 약했습니다. 언제나 형 뒤에 숨었어요. 하지만 형이 막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남자가 찬율을 옆으로 밀쳤습니다. 찬율이 넘어지며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죠. 건율이 찬율을 감싸 안았습니다. 가방을 깔고 그 위에 엎드렸어요. 등이 드러났죠. 발에 차였습니다. 건율이 이를 악물었어요. 가방을 끌어안은 팔에 핏줄이 섰습니다. 고통이 등을 타고 번졌지만 손은 풀리지 않았어요. 안 돼. 절대 안 줘. 그 목소리는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섰죠. 남자 한 명이 가방 끈에 손을 뻗었습니다. 건율이 끈을 이빨로 물었어요. 시선이 모이자 남자들이 혀를 찼습니다. 돌아서며 다음에 보자라며 내뱉고 사라졌어요. 골목에 형제만 남았습니다. 건율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옷에 흙이 묻어 있었죠. 등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찬율의 무릎을 확인했어요. 피가 흐르고 있었죠. 건율이 자기 소매를 뜯어 찬율의 무릎을 감쌌습니다. 매듭을 묶는 손이 떨렸어요. 자기가 맞은 것보다 동생이 다친 게 더 아팠죠. 형,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율은 언제나 그렇게 말했어요. 동생 앞에서 아프다고 한 적이 없었죠. 찬율이 형의 소매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그 사람들 심장 소리 들었어. 우리 때리면서 웃고 있었어. 심장이 빨라지는데 즐기고 있었어.
건율이 동생을 봤습니다. 찬율의 눈에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차 있었어요. 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죠. 12살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감정이었습니다. 건율이 아무 말 없이 찬율 앞에 등을 돌리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형 등에 엎혀 찬율을 업었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는 동생을 걸리게 할 수는 없었죠. 건율의 등도 욱신거렸습니다. 아까 차인 자리가 걸을 때마다 쑤셨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이가 맞물리는 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었어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때 찬율이 형의 등에서 갑자기 고개를 들었죠. 형, 할머니 차 소리야. 건율이 멈췄습니다. 어깨가 한번 떨렸어요. 뒤에서 검은 세단이 지나가고 있었죠. 영선의 차였습니다. 하지만 영선은 뒷좌석에서 전화 중이었어요. 창밖을 보지 않았죠. 피 묻은 두 소년이 골목에 서 있는 걸 모른 채 차가 지나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가장 멀었던 순간이었어요. 찬율이 손을 들여다 말았습니다. 건율이 다시 걸었어요. 형, 가자. 건율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기대하지 않겠다는 것, 다시는 믿지 않겠다는 것이요. 차가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찬율이 형의 등에 얼굴을 묻었죠.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형의 등인지 자기 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건율이 계속 걸었어요. 해가 졌습니다. 정처 없이 걷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차가운 바람만 휘몰아치는 어느 건물 처마 밑이었어요. 아이들은 미자 아줌마가 준 도시락을 열었어요. 식은 밥과 반찬이었죠. 뚜껑 안쪽에 아줌마가 마커로 적어놓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잘 먹고 건강해. 찬율이 한 숟갈 떠먹다가 멈췄어요. 아줌마 반찬이다. 건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역국을 함께 먹던 식탁이 떠올랐어요. 그 식탁은 이제 남의 것이었죠. 둘 다 더 먹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찬율이 몸을 웅크렸어요. 건율이 자기 점퍼를 벗어 동생에게 덮어줬죠. 팔이 추위에 드러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매가 뜯긴 쪽 팔이 더 시렸어요. 형, 나 때문이지? 내가 약해서 쫓겨난 거지? 내가 그 아줌마 이상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의심받은 거잖아. 건율이 찬율을 봤어요. 동생의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없으면 형은 잘 살 수 있잖아. 형은 튼튼하니까. 일도 잘하고. 건율이 찬율의 머리를 잡아당겨 자기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아, 너 없으면 내가 왜 사는데. 찬율이 형의 품에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떨면서요. 건율이 동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음이 잦아들 때쯤 찬율이 작게 말했어요. 형, 우리 엄마 아빠도 불나던 날 이렇게 업어줬을까? 건율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한 번 떨렸어요. 5년 전 그날 밤 엄마가 자기를 안고 뛰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죠. 찬율을 데리러요. 그 뒤에 기억은 없었습니다. 연기 냄새만 남아 있었어요. 건율이 찬율의 머리를 한 번 더 쓸었습니다. 엄마처럼은 못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형제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처마 밑으로 먼지가 날렸죠. 건율이 찬율을 더 꽉 안았습니다. 연탄 가방이 두 소년의 옆에 놓여 있었어요. 증거가 들어있는 그 가방만큼은 놓지 않았죠. 이 세상에 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거짓말의 구멍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형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손 실장이 퇴근 후 형제를 찾아 나섰습니다. 영선이 시킨 게 아니었어요.
20년을 모신 사람의 판단에 이의를 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연탄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었죠. 손 실장이 마당을 둘러보다 구석 처마 밑에서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건율이 연탄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워 있었고 찬율이 형 옆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건율의 옷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찬율의 무릎에는 소매로 감싼 천이 피에 젖어 있었죠. 손 실장이 한 발짝 다가서다 멈췄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손 실장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돈과 음식이었어요. 회장님이 걱정하고 계셔. 건율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 실장을 올려다보지 않았어요. 걱정하면 왜 쫓아냈는데요? 손 실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다물었죠. 하지만 이 아이들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안 훔쳤어요. 진짜예요. 건율이 처음으로 손 실장의 눈을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는 얼굴이었죠. 손 실장이 무릎을 꿇고 건율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알아. 나는 안다. 그 한마디에 건율의 고개가 떨어졌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대저택이었습니다. 영선은 텅 빈 부엌에서 서 있었어요. 건율이 마지막으로 끓여준 미역국 냄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짠 국물을 끝까지 삼켰던 것은 아이의 서툰 진심이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유일한 온기였기 때문이었죠. 영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소금기 가득한 국물이 실은 아이가 흘린 눈물이었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영선은 그걸 치우지 못했어요. 짠 미역국을 끝까지 먹었던 그 아침이 떠올랐어요. 건율의 손에 붙어 있던 반창고가 떠올랐습니다. 영선이 서재로 갔습니다. 보청기를 꺼내 귀에 끼었어요. 찬율이 매일 아침 점검해 주던 보청기였죠. 깨끗해요. 이상한 소리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귀 안쪽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3번 파양. 전부 절도. 정말 그랬을까요? 영선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고아원이죠? 김건율, 김찬율 파양 기록을 공식 서류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바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며칠 전까지 기록이 다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흐렸죠. 영선이 전화를 끊었어요. 곧바로 관할 복지기관에 연락했습니다. 청아그룹 차영선입니다. 김건율, 김찬율 아동의 파양 이력을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이 왔어요. 공식 기록에 파양 이력이 없었습니다. 자발적 퇴소 이래. 그게 전부였죠. 영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파양 3번이라더니 기록이 없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 실장이 추가 보고를 올렸어요. 형제의 고아원 시절을 직접 조사한 결과였죠. 아이들이 한 명만 입양하겠다고 했을 때 형이 거부했습니다. 동생을 두고 갈 수 없다고요. 둘이 함께 고아원을 나왔어요. 동생을 두고 갈 수 없어서 입양을 포기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도둑이라고 쫓아냈어요. 영선이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파양도 거짓이었어요. 원장이 거짓말을 한 거였죠. 누가 시켰을까? 도청? 원장? 그리고 복희? 도청 얘기에 화를 내면서 범인을 찾아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원장을 연결해줬습니다. 원장이 거짓말을 했죠. 그럼 원장에게 거짓말을 시킨 사람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청 얘기에 화까지 내면서
범인 찾아준다더니 그게 다 연기였어? 영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2년이었어요. 학교를 보내주고 밥을 해주고 결혼까지 챙겨준 사람이었죠.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미자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날 구 전무님이 오셔서 아이들 방에 혼자 들어갔어요. 10분쯤 있다 나왔고요. 그때는 서류 두고 간 거 찾나 보다 했는데 금팔찌였습니다. 정식이 넣은 거였어요. 도난 조작까지 확정됐죠. 영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었어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죠. 42년의 배신을 확인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손 실장, 차키 줘. 영선이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손 실장이 알려준 곳으로 갔어요. 연탄가게 마당이었죠. 컨테이너 옆 처마 밑에 형제가 있었습니다. 건율이 차 소리에 일어나 찬유를 뒤로 숨겼어요. 이 아이는 여전히 동생부터 보호했어요. 어둠 속에서 영선이 내렸죠. 건율이 영선을 알아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선이 형제 앞에 섰어요. 가로등 불빛이 영선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연탄가게 마당을 훑고 지나갔죠.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62세 3조 원짜리 회사의 회장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건율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믿지 않는 눈이었어요. 너희가 도둑질했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내가 확인했어. 파양 기록도 없었고 금팔찌도 다른 사람이 넣은 거였어. 건율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믿었다가 또 쫓겨나면 다음에는 견딜 수 없었죠. 영선이 한 번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도 고아원에서 자랐다. 건율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경계가 풀린 게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래서 너희가 어떤 기분인지 안다. 쫓겨나는 기분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기분도 나도 그랬으니까. 3조 원짜리 회장이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쫓겨나 봤고 안 믿어주는 어른들 앞에서 입을 다물어 봤던 거였어요. 건율의 입술이 떨렸죠. 이 사람도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찬율이 영선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그 아줌마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영선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았어. 내 귀가 맞았어. 셋이 끌어안았습니다. 연탄가게 마당 한가운데에서요. 건율이 울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이를 악물었죠. 하지만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선의 팔이 건율의 등을 감싸고 있었어요. 며칠 전 발에 차였던 그 등이었죠. 찬율이 형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형, 울어도 돼. 건율이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얼굴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14년 동안 혼자 버텨온 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울었어요. 대저택 현관이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미자 아줌마가 문 앞에 서 있었죠. 손 실장에게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형제를 보자 두 팔을 벌렸어요. 어유 왔어? 밥 차려놓을게. 어서 들어와. 찬율이 아줌마에게 안겼습니다. 아줌마가 찬율의 무릎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하며 안으로 데려갔죠. 건율이 현관에 서서 집안을 봤습니다. 며칠 전 쫓겨나듯 나왔던 이 현관이었어요. 발을 떼기까지 한 박자가 걸렸죠. 차 안에서 영선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보낼게. 건율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약속 같은 건 안 믿어요. 근데
오늘은 믿어볼게요. 영선이 잠깐 형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제 너희는 청아재단 장학생이다. 찬율이 영선을 올려다봤어요. 찬율이 익숙한 듯 영선에게 다가가 보청기를 점검했습니다. 귀를 바짝 대고 집중했어요. 매일 아침 하던 일이었죠. 며칠 쉬었을 뿐인데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깨끗해요. 이상한 소리 없어요. 영선이 피식 웃었어요. 이 한마디가 돌아왔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죠. 건율이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현관 옆에 빗자루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냥 지나쳤던 그 빗자루였죠. 건율이 손을 뻗어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세워두었어요. 내일 새벽에 쓸 거였죠. 돌아온 아이들. 42년 벗의 배신을 확인한 영선. 하지만 복희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대저택 거실이었습니다. 불을 낮춘 스탠드 아래로 영선과 형제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미자 아줌마가 차를 내려놓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영선이 찻잔을 감싸쥐며 입을 열었어요. 너희한테 해줘야 할 얘기가 있어. 건율이 영선을 봤습니다. 찬율이 형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그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만났어. 내가 18, 그 애가 14살이었지. 작고 마른 아이였어. 밥을 제때 못 먹어서 또래보다 키가 한참 작았어. 영선이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성인 되고 그 애를 데리고 나왔어. 첫 달 월급으로 교복을 사줬지. 소매가 손등까지 내려왔는데 그 애가 그걸 입고 얼마나 웃었는지. 영선이 멈칫했어요. 그때의 웃음과 지금의 배신 사이에 42년이 있었습니다. 학교 보내고 밥 해주고 이불 덮어주고 내가 키웠어. 결혼도 내가 챙겨줬고 재단도 내가 맡겼어. 그 아이가 임복희야. 건율의 눈이 커졌어요. 그 아줌마가요? 그래. 그래서 42년을 믿었어. 내 동생이니까. 그 아이가 나를 도청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영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42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거실 안에 내려앉았어요. 찻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찬율이 영선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영선은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내가 연탄 현장에 자꾸 간 것도 이유가 있어. 영선이 형제를 봤습니다. 나도 연탄 나르던 아이였으니까. 건율이 고개를 들었어요. 영선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사람의 손이 왜 거칠었는지 알았어요. 연탄 가루를 왜 닦지 않았는지도요. 처음 만난 날 왜 그렇게 오래 자기들을 봤는지도 다 이해가 됐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건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정원의 가로등 불빛이 길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 입을 열었어요. 처음이었죠. 이 아이가 자기 과거를 먼저 꺼낸 건요. 저희 부모님은 불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영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7살 때요. 한밤중에 불이 났어요. 엄마가 나를 안고 뛰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찬율이 데리러요. 그 다음은 기억 안 나요. 연기 냄새만 기억나요. 건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 되뇌었던 기억이라 말로 꺼내는데 익숙해진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더 아팠죠. 찬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형의 입에서 나오는 건 처음이었죠. 찬율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영선이 건율을 안았어요. 아무 말 없이요. 건율의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탄을 먹고 살려면 해야죠. 건율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영선의 품에 안긴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불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가 불로 만든 연탄을 지고 살아온 거였죠. 찬율이 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 거실에 앉은 세 사람은 모두 무언가를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영선은 42년을 함께한 동생을 잃었습니다. 건율과 찬율은 부모를 잃었죠. 하지만 잃은 것이 같은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있었어요.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이 거실에 생기고 있었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선의 서재에 증거가 펼쳐졌어요. 보청기에서 나온 도청칩과 분석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자택과 차량에서 수거한 도청장치 4개도 놓였죠. 복지기관 공식 기록, 손 실장의 목격 증언, 미자 아줌마의 목격 증언까지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올랐어요. 손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도청장치 4개의 수신 주파수가 전부 같습니다. 수신지 방향이 재단 쪽이에요. 그리고 보청기 교체일에 제가 이사장님을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청이 시작된 겁니다. 영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자 아줌마가 덧붙였습니다. 이사장님이 회장님 안 계실 때 서재에 혼자 들어간 적이 3번 있었어요. 그리고 구 전무님이 아이들 방에 들어간 것도 제가 봤고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도청, 공금 횡령, 거짓 증언, 도난 조작, 전부 선이 연결되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하나 부족했죠. 빌런이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녹음이든 증언이든 복희와 정식이 입으로 한 말이 필요했어요. 찬율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줌마 아들이랑 통화하는 거 들을 수 있어요. 건율이 바로 고개를 돌렸어요. 위험하잖아. 위험해도 해야 돼. 형, 이거 안 하면 끝이 안 나. 영선이 찬율을 봤습니다. 안 해도 돼. 내 싸움이야. 건율이 영선을 봤어요. 우리 싸움이에요. 그 한마디에 영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약속 같은 건 안 믿어요라고 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지금 우리라고 말하고 있었죠. 영선이 건율을 봤습니다. 건율이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영선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틀 후 밤이었습니다. 재단 건물 근처 골목이었어요. 인적이 드문 시간이었죠. 영선의 차가 30m 밖에 서 있었습니다. 엔진을 껐어요. 찬율이 뒷좌석에서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건율이 옆에서 노트와 펜을 들고 있었어요. 손 실장이 운전석에서 주위를 살폈죠. 찬율의 귀가 재단 건물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벽을 넘고 복도를 지나 사무실 안까지 소리가 닿았어요. 복희와 정식의 목소리가 잡혔죠. 창립기념일에 건강문제 안건 올려. 이사 3명은 내가 잡아놨어. 찬율이 속삭였습니다. 건율이 받아 적었어요. 적막한 차 안에서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빠르게 울렸죠. 고아원 원장 입막음 됐고? 됐어. 돈 더 줬어. 건율의 펜이 빨라졌습니다. 그 애들이 다시 들어왔다면서? 확실히 해야 해. 찬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멈춤 없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아줌마 아들 심장이 또 이상해요. 우리 때렸을 때 부하들이랑 같은 느낌이에요. 흥분하면서 즐기고 있어요. 영선이 찬율을 봤습니다. 전에 찬율이 때리면서 웃고 있었어라고 했을 때 영선은 반신반의했어요. 아이의 말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 내용과 심장 소리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확실히 해야 해라는 말을 하면서 흥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영선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찬율이 집중을 풀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꺾였어요. 코에서 피가 한 줄 흘렀습니다. 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한 대가였죠. 건율이 바로 소매로 닦아주었어요. 그만해. 다 들었어. 괜찮아. 찬율이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어요. 건율이 아무 말 없이 찬율을 업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걸었죠. 손 실장이 따라가려 했지만 건율이 고개를 저었어요. 형이 동생을 업고 걷는 건 이 형제만의 일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두 소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새벽 대저택이었습니다. 건율이 메모를 영선에게 전달했어요. 영선이 한 장 한 장 읽었죠. 창립기념일 안건, 이사 매수, 원장 입마금. 그리고 확실히 해야 해. 영선이 메모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립기념일에 끝낸다. 영선의 목소리에는 42년을 접는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슬프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손 실장이 고개를 숙였죠. 이 싸움이 어떤 의미인지 20년을 모신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선이 찬율에게 다가갔어요. 소파에서 잠든 찬율의 이마에 코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선이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쓸모 때문에 데려온 거 맞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찬율이 잠결에 영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영선의 손가락을 감쌌어요. 놓지 않았죠. 건율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처음으로 어른을 믿어보겠다는 빛이 들어 있었죠. 창밖으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너머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늦은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 너머로 번지고 있었어요. 정식이 복희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회장이 창립기념일에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손 실장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복희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식이 어머니? 하고 불렀죠. 그 애들이 다 알려준 거야. 그 귀 좋은 애가. 또 침묵이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복희의 눈빛에는 이미 인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집과 함께 태워버리면 그만이야. 아이들도 증거도 언니의 기억까지 전부 다. 42년을 언니라 불렀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승사자의 속삭임보다 차가웠어요. 욕망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힌 복희에게 이제 우정은 타버릴 쓰레기에 불과했죠. 복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42년을 함께한 언니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이었죠. 돌아갈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복희가 눈을 감았어요. 떨림이 멈춰 있었습니다. 같은 밤 대저택 서재였어요. 스탠드 불빛 아래로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선이 창립기념일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손 실장이 옆에서 서류를 넘겼어요. 건율이 찬율에게 다가갔습니다. 컨테이너에 두고 온 거 가지러 가자. 연필이랑 내 약. 지금 짐은 항상 챙겨둬야 돼. 떠돌 때도 그랬잖아. 어디서든 짐을 챙겨둬야 안심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떠날 준비를 해놓는 게 이 형제의 생존법이었어요. 둘이 조용히 현관을 나섰죠. 밖은 고요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찬율이 하늘을 올려다봤죠. 형, 하늘 오랜만이다. 그 집은 천장만 보이잖아. 아직 좀 어색해. 건율도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컨테이너에서는 매일 보던 것인데 대저택에서는 볼 일이 없었죠. 넓은 방보다 이 하늘이 익숙한 두 아이였습니다. 아직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닌 것 같은 밤이었어요. 같은 시각,
대저택 뒷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식의 부하가 1층 외벽에 이나물질을 배치했어요. 부하가 고개를 들어 2층을 봤습니다. 서재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죠. 사람이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부하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죠. 정식에게서 받은 지시는 간단했어요. 증거가 다 타면 된다. 불이 붙었습니다. 외벽을 타고 불꽃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컨테이너에서 짐을 챙기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연필 2자루와 찬율의 약을 비닐봉지에 넣고 걸었어요. 찬율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어요. 전에 가스 냄새를 맡았을 때와 같은 반응이었죠. 형, 불냄새. 건율의 발이 멈췄어요. 대저택 방향이었습니다. 뛰었어요. 골목을 돌자 대저택 1층 외벽에서 불이 번지고 있었죠. 주황빛이 정원의 나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건율이 멈췄습니다. 몸이 굳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앞에 5년 전 그날 밤이 겹쳐왔어요. 5년 전 불, 그리고 지금 불, 불길, 연기, 비명. 엄마의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순간이요. 9살 건율이 지금의 건율 위에 겹쳐졌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 할머니가 안에 있어. 찬율의 목소리가 뚫고 들어왔습니다. 건율의 머릿속에서 2개의 기억이 부딪혔어요. 5년 전 엄마가 자기를 안고 뛰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찬율을 데리러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지금 저 불 안에 영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못 구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건율이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어요. 한 발, 또 한 발. 그리고 뛰었습니다. 불 속으로요. 5년 전 엄마가 들어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건율이 들어갔어요. 형, 나도 갈 거야. 건율이 뒤를 돌아봤어요. 찬율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멈추라고 할 수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형만 입양하겠다고 했을 때 같이 도망친 아이였죠. 건율이 찬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간다. 2 소년이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1층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눈이 따가웠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열기가 피부를 훑었죠. 찬율이 귀를 기울였어요. 불이 타는 소리,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 바람이 빨려 들어가는 소리. 그 모든 소리 속에서 안전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2층으로. 계단 아직 괜찮아. 둘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연기가 아래서 쫓아왔어요. 서재 문을 열었죠. 영선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기와 매니에르 발작이 동시에 온 거였어요. 손에 창립 기념일 서류가 쥐어져 있었죠. 마지막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건율이 영선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세요. 영선의 눈이 가느다랗게 떠졌습니다. 연기 사이로 건율의 얼굴이 보였어요. 건율이 영선 앞에 등을 돌리고 쪼그렸습니다. 할머니, 타세요. 영선이 건율의 등에 엎였어요. 14살짜리 등이었습니다. 건율은 일어섰어요. 영선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무겁지? 엄마보다 가벼워요. 영선의 숨이 멈춘 듯 했어요.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엎인 기억은 엄마 등이었을 겁니다. 그 등에서 내려온 뒤로 아무도 이 아이를 업어주지 않았죠. 지금 같은 불 속에서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을 업고 있었습니다. 영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건율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찬율이 앞에 섰어요. 귀를 세웠습니다. 불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들었죠. 어느 벽이 아직 버티는지도요. 12살짜리가
귀 하나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왼쪽 안 돼. 불이 벽까지 왔어. 오른쪽으로. 건율이 방향을 틀었어요. 찬율이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왔죠. 열기가 얼굴을 훑었어요. 현관이 보였습니다. 그때 찬율이 소리쳤어요. 형, 멈춰. 천장에서 구조물이 떨어졌습니다. 건율이 순간적으로 몸을 돌렸어요. 영선을 감싸 안았습니다. 등과 팔에 뜨거운 것이 내려앉았어요. 고통이 온몸을 타고 번졌습니다. 비명이 올라왔지만 삼켰어요. 5년 전 엄마가 자기를 안고 뛰면서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던 것처럼요.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현관을 지났어요. 한 발, 또 한 발. 연기가 등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밤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건율이 영선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영선의 등이 땅에 닿는 걸 확인한 뒤에야 건율의 무릎이 꺾였어요.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형? 찬율이 달려왔어요. 건율의 등에 화상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옷이 녹아붙어 있었어요. 건율아. 영선이 의식을 되찾으며 소리쳤습니다. 기어서 건율에게 갔어요. 건율의 얼굴이 창백했죠. 하지만 눈은 영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영선이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너 때문에 괜찮아. 연기 냄새를 맡고 달려나온 손 실장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앰뷸런스 소리가 들렸어요. 건율이 들것에 실렸죠. 찬율이 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선이 앰뷸런스에 함께 탔어요. 건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탄 가루가 묻어있던 그 손이었어요. 지금은 화상으로 붉어져 있었죠. 건율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구했어요. 영선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울기만 했습니다. 건율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찬율이 반대쪽 손을 잡았죠. 앰뷸런스 안에서 세 사람의 손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5년 전 불이 가족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불 속에서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습니다. 그날 오전 청아그룹 본사 대강당의 창립기념일 행사장이었습니다. 수백 석의 홀이 꽉 찼어요. 직원과 언론의 열기 위로 화려한 핀 조명이 쏟아졌죠. 단상엔 영선이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옆엔 서류 가방을 든 손 실장이 그림자처럼 섰고요. 하지만 영선의 표정은 지독하게 어두웠습니다. 어떤 화려한 빛도 그녀의 서늘한 그늘을 걷어내지 못했죠. 그때 복희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회장님의 건강 문제로 경영체제 전반을 검토하는 안건을 올립니다. 정식이 옆에서 보조하며 자료를 돌렸어요. 매수된 이사 3명이 준비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요청드립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경영에 지장을 주는 수준인지 독립검진이 필요합니다. 행사장에 웅성거림이 번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분위기가 복희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이사 한 명이 동의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복희가 영선을 봤습니다. 42년을 함께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 뒤에 무엇이 있는지 영선은 이제 알고 있었죠. 영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행사장이 조용해졌죠. 건강 얘기가 나왔으니 내 보청기 얘기를 하지. 영선이 손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 실장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보청기 내부 사진과 분석 보고서였죠. 이 보청기 안에서 고성능 도청 칩이 나왔어요.
6개월 동안 내 모든 통화와 대화가 도청당했습니다. 자택에서 3개, 차량에서 1개. 수신지는 재단 방향이에요. 행사장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펜을 들었고 이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복희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어요. 이 보청기를 바꿔준 사람이 누구였지? 영선의 시선이 복희에게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눈이 따라갔어요. 복희가 입술을 꽉 다물었죠. 영선이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복지기관 공식 문서였어요. 이 아이들이 3번 파양되고 절도 전과가 있다고 했지. 공식 기록에는 파양 이력이 없어요. 원장이 나한테 한 말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미자 아줌마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일하며 아이들에게 밥을 챙겨주던 사람이었죠. 이사장님이 회장님 안 계실 때 서재에 혼자 들어간 적이 3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구 전무님이 아이들 방에 10분간 혼자 있었고요. 행사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정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금팔찌 도난 조작까지 드러난 거였죠. 바로 그때 행사장 문이 열리고 하얀 붕대를 감은 건율이 들어섰습니다. 찬율이 형 옆에 바짝 붙어 걸었죠. 행사장의 모든 시선이 두 소년에게 쏠렸습니다. 영선이 건율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행사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 집에 불이 났어요. 이 아이가 나를 업고 나왔습니다. 14살짜리가요.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손 실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보청기 교체일 정황과 정식의 대저택방 출입을 증언했어요. 찬율이 청취작전 메모를 낭독했습니다. 복희와 정식이 나눈 대화가 한 줄씩 행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창립기념일에 건강문제 안건 올려 기자들의 펜이 멈췄습니다. 찬율이 다음 줄을 읽었어요. 원장 입막음 됐고 이사들이 고개를 떨궜죠.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확실히 해야 해. 행사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42년을 함께한 동생의 배신. 영선의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선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복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텅 빈 무대 위에 울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1미터도 안 되는 거리가 남았어요. 하지만 42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내가 널 업고 고아원을 나왔어. 내 교복을 내가 사줬어. 내 밥을 내가 해줬어. 영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청침 나왔다고 했을 때 내가 화를 냈지. 범인 찾아준다고 했지. 42년 믿은 것도 모자라 나는 내 연기까지 믿었어. 복희가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영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2년이야. 근데 왜 내 집에 불까지 질러? 복희의 입이 열렸어요. 한참 만이었습니다. 언니는 몰라. 평생 받기만 하는 기분을. 고맙지만 숨이 막혀. 고마운데 그게 족쇄야. 정식이라도 거기서 꺼내주고 싶었어. 행사장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42년 동안 복희의 안에 쌓여있던 것이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은혜가 족쇄가 되고 감사가 질투가 되고 그래서 배신이 된 거였죠. 영선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을 하지. 42년 동안 한 번이라도. 복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떨렸습니다. 영선의 눈에 물기가 찼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청, 공금 횡령, 문서 위조, 증거 조작, 방화, 미성년자 살인 미수. 고소장 접수했어. 복희가 돌아섰습니다. 행사장을 나가는 길에 형제 앞을 지나갔어요. 찬율이 복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이 아이의 귀에 복희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심장 소리가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빠르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아주 천천히 뛰고 있어요. 싸우던 심장이 체념한 거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심장 소리였어요. 복희가 멈췄습니다. 등이 굳어 있었죠. 12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심장을 읽고 있다는 걸 복희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문을 나갔습니다. 텅 빈 행사장이었습니다. 직원들과 기자들이 빠져나간 뒤였어요. 의자만 줄지어 남아 있었고 영선이 혼자 단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42년이 끝난 자리였어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이긴 건데 웃을 수가 없었죠. 할머니 가요. 건율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형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찬율이 손을 흔들었죠. 영선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건율이 붕대 감긴 팔로 영선의 가방을 들어줬어요. 셋이 나란히 행사장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법정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로 조용한 긴장이 깔려 있었어요. 정식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대신 죄수복을 입고 있었죠. 처음 대저택에서 형제에게 손을 내밀며 웃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방화, 미성년자 살인미수, 이사 매수, 증거 조작,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정식이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갔습니다. 법정이 잠깐 조용했어요. 이어서 복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도청, 공금 횡령, 문서 위조, 그리고 방화교사. 그녀가 쌓아 올린 추악한 죄악의 단면이었죠. 재판장의 입술에서 떨어진 선고는 가차 없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끝이 아니었어요. 아울러 벌금 100억 원과 추징금 300억 원을 명한다. 평생 빚에 짓눌려 빛을 보지 못할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겁니다. 복희가 방청석에서 영선을 올려다봤습니다. 영선은 시선을 주지 않았어요. 42년을 함께한 사람의 마지막 얼굴을 보지 않기로 한 거였죠. 재산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단 이사장 시절 횡령한 기금 전액이 환수되었어요. 원장은 허위 진술로 벌금형과 면직을 받았죠. 법정을 나서며 영선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42년의 무게가 어깨에서 완전히 내려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두 아이가 있었죠. 찬율이 영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율이 반대쪽에서 걸었어요. 붕대 감긴 팔로 영선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법원 계단 위에 나란히 늘어져 있었어요.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병원 창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건율이 침대에 누워 있었죠. 한쪽 팔과 등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화상 치료가 한창이었어요. 찬율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귤을 까고 있었죠. 알맹이를 하나하나 떼어 건율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껍질은 침대 옆 봉지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어요. 형, 이거 먹어. 단 거 먹으면 낫는데. 누가 그래? 내가. 건율이 피식 웃었습니다. 귤을 씹으며 천장을 봤어요. 병원 천장은 하얗고 깨끗했죠. 컨테이너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녹슨 철판도 빗소리에 울리는 소음도 없었어요. 찬율이 또 하나를 넣어주며 말했죠. 형, 할머니가 매일 와. 아침에 오고 점심에 오고 저녁에 또 와. 미자 아줌마가 밥도 싸가져 오시고. 알아. 건율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영선이 복도에서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손 실장이 옆에 서서 메모를 하고 있었죠. 영선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건율이 그 모습을 한참 봤어요. 자기를 저렇게 걱정하는 어른이 있다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청아그룹 본사 기자회견장이었어요. 단상 위로 조명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선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영선의 손에는 준비한 원고가 있었지만 한 번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청아재단은 고아 및 결식아동 전문지원재단으로 전환합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어요. 영선이 한 번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원고에 없는 말이었죠. 이 결정에는 개인적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연탄을 나르며 학비를 벌었고 맨손으로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셔터 소리마저 멈춘 순간이었어요. 3조 원의 여회장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에 기자들의 눈이 달라졌죠. 다시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영선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두 아이를 제 손주로 입양했음을 알립니다. 기자석이 웅성거렸어요. 영선이 형제를 바라봤습니다. 건율이 붕대 감긴 팔로 찬율의 어깨를 감싸고 서 있었죠. 찬율이 긴장해서 형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선이 형제에게로 다가가 한 손씩 잡았어요. 이제 숨기지 않아도 돼. 나도 너희도. 건율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찬율이 먼저 울었죠. 형의 옆에서 영선의 손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손 실장이 단상 뒤에서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건율이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쪽 팔에 압박밴드가 감겨 있었고 그 위에 교복 소매가 올라가 있었죠. 찬율이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형 옆에 섰어요. 미자 아줌마가 뒤에서 옷매무새를 잡아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 교복 잘 어울린다. 건율이 거울을 봤어요. 교복을 입은 자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연탄 가루가 묻은 점퍼만 입던 아이에게 교복은 다른 세상의 옷이었어요. 그런데 거울 너머로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컨테이너 벽에 연필로 그렸던 상상 시간표였어요. 월요일 국어, 화요일 수학, 수요일 과학.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학교를 상상하며 그렸던 그 시간표가 겹쳐왔죠. 건율이 교복 단추를 만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연필로 그리기만 했던 것이 지금 자기 몸 위에 있었습니다. 진짜가 된 거였죠. 영선이 찬율의 손을 잡고 대저택 한쪽 방으로 데려갔어요. 문을 열자 찬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방음 처리가 된 방이었어요. 벽에 흡음재가 붙어 있었고 헤드폰과 녹음 장비, 음향 분석 모니터가 놓여 있었죠. 찬율을 위해 만든 작업실이었습니다. 내 귀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여기서 연습해. 찬율이 헤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가 들렸죠. 이번에는 도청 소리도 아니었고 심장 소리도 아니었어요. 음악이었습니다. 찬율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 귀가 처음으로 아름다운 것만 듣는 순간이었죠. 코피 대신 미소가 나왔습니다. 학교 상담실이었어요. 건율이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건율아,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소방관이요.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소방관? 이유가 있어? 한 번은 못 구했고 한 번은 구했으니까요. 다음부터는 매번 구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한참 건율을 봤습니다. 붕대 자국이 남아있는 팔이 보였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찬율의 차례였습니다. 찬율아, 꿈이 뭐야? 소리로 사람을 도우는 일이요. 그런 직업이 있어? 찬율이 씩 웃었어요. 없으면 제가 만들면 되죠.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찬율도 웃었죠. 이 아이의 귀는 도청을 찾아내고 거짓말을 감지했어요. 불길 속에서 길도 찾았습니다. 이제 그 귀로 사람을 돕겠다는 거였어요.
저녁이었습니다. 대저택 식탁에 영선과 건율, 찬율이 앉아 있었어요. 건율이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냄비를 식탁 가운데 놓았죠. 미자 아줌마가 옆에서 흐뭇하게 봤어요. 영선이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짜지 않네. 연습했어요. 영선이 웃었습니다. 처음 끓였을 때 짰던 그 미역국이었어요. 반창고를 붙이고 새벽에 일어나 끓였던 그 아침이 떠올랐죠. 그 뒤로 건율은 계속 연습한 거였습니다. 찬율이 한 숟갈 먹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이번엔 진짜 맛있어. 셋이 웃었습니다. 이 식탁에서 함께 웃는 건 이제 낯설지 않았어요. 밥을 먹다 찬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선에게 다가가 보청기를 점검했어요. 귀를 바짝 대고 집중했죠. 도청칩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찬율은 매일 점검했어요. 습관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할머니, 깨끗해요. 이상한 소리 없어요. 영선이 찬율을 봤습니다. 이 한마디를 처음 들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저 아이의 귀가 필요해라고 말했던 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소중한 거였어요. 내가 내 귀야. 찬율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할머니 귀는 제가 지킬게요. 건율이 국을 먹다 조용히 웃었어요. 소리내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 식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었죠.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낸 건율이 찬율 앞에 한 잔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도 한 잔 놓았어요. 이제는 자기 목도 꺼내는 아이가 된 거였죠. 그 식탁에 앉은 사람은 셋이었지만 가족이 된 건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연탄길에서 쪽지를 건넨 날부터였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짐을 쌌던 날부터였어요. 불 속에서 서로를 놓지 않았던 그날 밤부터였죠.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요. 오늘 영선 회장과 두 형제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이야기처럼 보청기는 우리 주변에서 참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사용하고 계시거나 부모님께 해드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믿고 쓰는 물건일수록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청기를 포함한 고령자 대상의 의료기기 피해 상담 건수가 매년 1000여 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보청기 관련 상담을 들여다보면 더 놀랍습니다. 전체 상담의 약 35%가 성능이나 품질 불만이었고요. AS 불만이나 환불 거부 문제도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요. 효도하는 마음으로 혹은 나를 위해 큰맘 먹고 장만한 보청기가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첫째,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판매점 설명만 듣지 마시고 전문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먼저 받으세요. 둘째, 무료 체험이라는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반품하려고 하면 맞춤 제작이라 안 된다거나 위약금을 내라며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전체 피해의 10%가 넘습니다. 셋째, 계약하실 때 환불 규정과 AS 기간이 적힌 계약서를 꼭 종이로 받아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세상과 소통하는 소중한 통로인 보청기.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집 보청기는 괜찮은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복희 모자를 보며 기가 차셨나요? 아니면 건율과 찬율을 보며 뭉클하셨나요? 지금 가슴에 남아있는 그 느낌 그대로 댓글에 한마디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번지 사형가게였습니다.